이번 시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고 진행했던 것이 바로 발달주기, 그래서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또 학령전기, 또 학령기, 청소년기, 그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그 특징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론에도 정리하지 않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교재에서 문제에서 또 정리하지 않았다 해서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꼭 교재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없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25개 문제 중에 바로 거기에서 8개에서 10개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루셔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을 다루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발달 단계를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의 특징과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의 발달 단계의 특징, 그리고 에릭슨의 발달 단계의 구분을 가지고 이미 3분의 2를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발달 주기마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노트 펴놓으시고 첫 번째 문제, 인간 발달에 대한 개념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인간 발달의 개념, 디벨로프먼트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는데 성장, 성숙, 학습, 발달 이런 용어들이 혼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신체적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신체적 측면이 나타나죠. 신체적 측면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양적 개념입니다. 키가 크고 뭐냐면 몸무게가 늘고 하는 양적 개념을 우리는 양적 개념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건 성장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나타나는데 이건 유전자 지도에 의해서 또는 유전자 DNA와 등 계육표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리적, 생화학적 측면의 변화로서 발달의 질적 개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온다면 어른스러워진다는 거죠. 신체적 측면에서 어른스러워지고 뭐냐면 체모가 난다든지 수염이 난다든지 이런 거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생리적 측면에서도 어른스러워지고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또 생각적 측면, 사고의 측면에서도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주변을 배려할 때도 정의적 측면에서도 어른스럽게 주변을 배려하고, 이러한 질적 개념을 성숙이라고 하는데 유전자 지도나 어떤 생의 계획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성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나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위적, 의도적인 발달의 개념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발달은 일생에 걸친 모든 발달의 총체를 이 발달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하강적 변화도 있고 상승적 변화를 포함하는 가장 넓은 포괄적 개념을 발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특별한 경험이나 지시 없이도 일정 시기가 이르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으로,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커간다라고 표현하는 성장이나 성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신체적, 생리적 측면에서의 신체적, 생리적, 그러니까 상당히 성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양적 증대나 변화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생리적이라는 단어를 함정으로 봐놓고 양적이라는 개념으로 하자면 그 점수를 내겠네요. 그래서 신체적 측면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적 변화의 개념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역시 또 한 문제 분명히 나올 거죠. 인간 발달의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 그러면 인간의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하는 바로 상호작용성, 연속성, 일정 방향성, 분화 통합성, 그러나 불규칙성, 동요성, 그래서 일정 방향성과 불규칙성을 가지고 가장 출제가 잘 되죠. 그 다음에 개인차가 있다는 개별성,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언이 곤란하다고 하는 예언 곤란성,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있다는 결정적 시기나 적기성, 그 외에도 기초성, 불가역성, 누적성 이런 등등을 그냥 한꺼번에 합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이끌어지는 유전의 영향이 가장 큰 거지요. 성숙과 학습,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어찌 보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말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발달은 양적임과 동시에 질적이다. 특수 반응에서 일반 반응을 발달한다. 아니죠. 그래서 출제가 잘 되는 거죠. 인간의 성장 발달은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또 그런가 하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상부에서 하부로 이렇게 발달하고 일반 반응에서 세부, 세밀하든 특수 반응으로 이렇게 발달해 갑니다. 이건 바꿔져 있죠. 발달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다. 연령이 높아갈수록 예언 곤란성이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설명하는 발달 기제는 3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발달 과정에서 이전 단계의 발달이 잘못되면 그 나쁜 영향이 그 다음 발달 단계에도 지속이 되며 궁극적으로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원리.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바로 이것이 성장 발달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는 것은 누적성을 말합니다. 누적성. 이 누적성의 원리를 에릭슨은 점성의 원리라고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프로이드의 이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프로이드 이론편 다 펴셨습니까? 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심리 결정론, 정신 결정론, 그 중에 정신의 메인 부분인 무의식 결정론,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과거 결정론으로 설명함으로써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 인간의 본능을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로 설명하되 인간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삶의 본능인 에로스,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인 리비도, 성적 활력소 영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 영역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인간 정신세계의 주된 영역으로 착각하는데 아니라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학습자의 입장에서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약간의 자극을 주게 되면 밖으로 탁 드러나는, 바로 이걸 이용 가능한 기억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던 것이 전의식이었고 우리는 그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무의식, 본능과 충동의 세계로서 과거의 경험이 집적된 이런 그 세계를 무의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 인간의 성격의 영역을, 인간 성격의 영역을 바로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설명하면서 이드는 원초와 에고는 자아, 그리고 슈퍼에고는 초자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드라고 하는 것은 쾌락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본능과 충동의 세계로서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아, 에고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이성과 분별의 세계로서 여기에는 현실적이고 합리적 세계이면서 성적의 집행자, 조정자, 경영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덕의 원리에 지배하는 슈퍼에고는 양심과 자아 이상의 세계로서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심과 자아 이상이 결국에 하나의 성격의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화되어가는 시기도 말씀드렸죠. 또 성적의 발달 단계를 리비도, 성적 활력소 위치가 어디에 존재하느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 성적 이론이라고 하는데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 이렇게 설명하되 각각의 단계마다 나타나는 성격적 특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프로이드의 마음의 제1영역에서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려고 회상하려는 마음을 집중하면 이용 가능한 기억 나와 있죠. 인간 의식에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중에 당연히 전의식을 말합니다. 프로이드 성격 구조에 있어서 억압되고 금지된 소망이나 충동 같은 영역, 충동과 본능의 세계로서 과거의 경험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의식 세계를 말합니다. 3번이 되겠군요. 다음에 원초화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의식 안에 감추어진 1차적 정신의 힘이다. 그렇죠? 원초화, 이드, 쾌락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본능과 충동의 세계이자 그야말로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세계. 성격의 기초가 되는 기본 욕구와 충동을 대표한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본능이다. 쾌락의 원리가 지배를 한다. 원초화는 마음이
마음의 이성적 요소로서 출생하면서부터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 출생하면 경험을 통해 발달. 이성적 요소가 아니라 감성적 요소로서 경험을 통해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7번에 보시면 프로이드의 마음의 영역 중 현실의 원칙이 적용된 것은 현실의 원칙에 적용을 받는 이성과 분별의 세계를 우리는 에고, 자아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또 아시는 것이고 9번 정신분석학적 인간관. 정신분석학적 인간은 수동적 인간관의 입장이 있지요. 심층적인 무의식세계, 부적응 등은 무의식적 충동의 산물, 무의식적 충동, 무의식의 세계를 통찰 미래는 관련 없지요. 무의식, 과거, 충동, 본능, 원초와 이런 단어로 프로이드 이론은 전개가 됩니다.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보기와 관련 있는 것은 생식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생식기가 성만족의 근원, 생식기의 성만족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은 남근기가 되겠죠. 더욱이나 동성 부모를 적대시하는데 동성의 부모를 적대시하는 것을 콤플렉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콤플렉스, 남자애들은 동성의 부모인 아빠를 적대시하는데 오디푸스 콤플렉스, 여자애들은 동성의 부모인 엄마를 적대시하는데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 중에 세 번째 단계 남근기를 말하고 우리의 학년 단계로 봐서는 유치원 수준의 나이인 3살에서 5살 사이를 설명을 하고 성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라고 해서 프로이드가 가장 강조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학문기가 아니라 남근기, 관계가 깊은 거군요. 학문기가 남근기고 이 시기에는 슈퍼에고의 지위, 이드 에고의 슈퍼는 이 남근기에는 슈퍼에고도 등장을 합니다. 거세 콤플렉스가 등장한다. 그렇죠? 거세 불안이나 남근 선망과 같은 이런 것이 성인기에 표현이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시기는 에릭슨의 발달 단계라고 한다면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단계로 주도성 대 죄책감 또는 주도성을 솔선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선성과 죄책감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11번 단답 문제 나와 있네요. 성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 남근기가 되겠고 12번 단답 문제 나와 있네요. 남자아이가 엄마를 성적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경험하는 딜레마, 즉 아빠를 동성의 부모인 아빠를 라이벌로 여긴다는 오디푸스 콤플렉스. 답 나와 있지요? 1번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프로이드의 성격 이론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원충동, 이들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죠? 쾌락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본능과 충동의 세계라고 그랬고 초자, 슈퍼에고는 원충동의 쾌락 추구에 제동을 거는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성격의 심판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충동과 초자, 즉 이드와 슈퍼에고 간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은 이드, 에고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성격의 조정자라고도 합니다. 원충동은 부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의 에너지를 이용한다? 아니죠. 삶의 본능인 에로스, 그 중에 특히 핵심적 영역인 리비도의 힘을 이용을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 다음에 14번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인간의 욕망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인간의 욕망,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이런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것은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이 정신분석 이론이 되겠습니다. 오디푸스 콤플렉스, 전에 나와 있지. 오디푸스 콤플렉스. 정말 우리가 말하니까 그럴싸하게 되지만 정말 자식들이 아빠를 라이벌로 여기는 것인가라는 이런 말들을 그냥 마치 당연한 것처럼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만 가만히 이제 어른스럽게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의 보편성을 결여했다. 세 번째는 알보는 실존주의 사상의 이론적 바탕을 둔 것은 이것은 인본주의 심리학을 말하는 것이고 행동의 무의식적 결정 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정신분석학을 말하는 것이고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유기체의 유의적 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 파블로프나 스키너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잠재력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은 잠재력 개발, 이것은 역시 인본주의가 될 것이고 인간이 사회 속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일생을 8단계로 나오는 심리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8단계로 나누는 것은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에릭슨의 이론이 나와 있군요. 에릭슨의 심리학적 발달 이론 중 자아 통합 때 절망감이 일어나는 시기,
다 여기 암기하셨죠?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에릭슨의 발달 8단계를 프로이드의 이론 또 인생 생애주기 소위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한꺼번에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 안 했던 소위 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영유아기 또해서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모든 각각의 발달 단계의 특징 3분의 2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릭슨의 이론을 가지고 다 노트 정리했지 않습니까? 에릭슨의 이론 그리고 우리가 생애주기에서 영아기, 걸음마시기, 아동, 말하자면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 초기인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누되 그들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로 넘어가 보면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재기, 그리고 생식기,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로 보면 4단계 다 같이 정리하되 각각의 단계를 프로이드 이론에서 피아제 이론에서 각각의 특징을 정리해 놓으시면 그것이 바로 나오는 생애 발달 주기상 특징의 문제를 풀어가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에릭슨의 발달 8단계를 한 장의 노트, 그다음 노트를 펴놓고 한 장을 가지고 적으시면 여러분들은 생애 발달 주기까지 완전 정리가 가능하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나는 몰랐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피아제는 그 위하자면 이 에릭슨은 사회적 관계에 따라 일생을 8단계 심리, 사회적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서 8단계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단계를 양극이론으로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을 대비해 가면서 그리고 전 단계의 발달을 근거로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성의 원리, 누적성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자하에 초점을 두고 일생을 걸친 8단계로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 중에 자하 통합대 절망감의 단계는 신자, 죽은 자, 신생자, 자자가 3번 나옵니다. 2번째 단계 자율성 대 수치감, 5번째 단계 자하 정체감 대 역할음, 그리고 8번째 단계 자하 통합 대 절망감. 자하 통합 대 절망감 단계는 노년기가 되겠어요. 아동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 청년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 성년기. 이 성년기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성년기라고는 청년기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뭐 중년기로 이렇게 바꾼다면은 중년기로 바꾼다면 여기는 생산성 대 침체감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중 고등학교에서 형성되는 긍정적 성격은 고등학교 그러면 청소년기가 되겠는데 청소년기는 신자, 죽은 자, 자하, 정체감 대 역할음이 양극 이론에 의해서 긍정적 측면은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고 부정적 측면은 정체감의 혼란 속에서 역할 혼미를 겪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지. 청소년기를 변화와 위기의 관점으로 보아 정체성 위기를 표현한 사람은 역시 에릭슨이죠. 에릭슨은 프로이드는 3번째 단계인 남근기, 맞아면 에릭슨의 단계로 온다면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를 가장 강조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에릭슨은 청소년기를 가장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다음의 시기는 잠복기. 잠복기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 이론에서 4번째 단계, 초등학교 단계지. 구순기, 젖먹이 시기. 학문기, 어린이집 시기. 남근기, 유치원 시기. 잠재기, 초등학교 단계. 그리고 생식기, 청소년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잠복기 초등학교 단계는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는 신자, 죽은,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 그 다음에 소위 여기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로 본다면 감각 동작기, 전조작기, 전조작기는 2단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 이건 아동기, 학년기, 초등학교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설 보시고.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에릭슨의 인성 발달 단계는 중요한 사회적 대의는 연인, 배우자, 친한 친구, 연인, 배우자 이것은 성인기를 말하죠. 성인기 중에서도 연인, 배우자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성인 초기인 청년기를 말하는데 청년기를 에릭슨의 심리사회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신자, 죽은 자, 거기까지가 청소년기까지죠. 그리고 성인 초기, 중기, 말기, 후기에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 자아 통합 대 절망감. 당연히 성인 초기 배우자나 이성 배우자가 이성 관계나 배우자가 있는 것은 성인 초기 청년기. 6번째 단계 친밀감 대 고립감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21번에 보시면 프로이드와 에릭슨 이론의 차이점, 유사점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자, 거기 보시면 프로이드와 에릭슨은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그래서 묘역의 신자, 죽은 자, 에릭슨의 5개 단계는 프로이드의 5개 단계와 거의 일치를 하죠. 똑같지 않지만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승기부터 생식기까지. 프로이드는 과거와 원초화를 강조하지만 에릭슨은 현재와 자아, 에고를 강조합니다. 프로이드는 학령전기인 남근기, 유치원 단계를 강조하지만 에릭슨은 맞아면 초기 아동기를 강조하지만 에릭슨은 청소년 시기, 자아, 정체감대, 역할음유 단계를 강조를 합니다. 여기 틀린 거군요. 프로이드는 본능에 대하여 비판적인 데 비해서 에릭슨은 낙관적이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이론 강의 설명 같은 거 가지고 가시면 되겠지요. 프로이드는 인간성, 즉 본능에 대하여 비관적이었으나, 이 말은 뭐냐면 성장 발달 단계를 부정적 관점에서 자꾸 접근을 했으나 에릭슨은 낙관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프로이드와 에릭슨은 생물학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 이런 용어도 같이 가지면 되겠죠. 워낙 3번이 적나라하게 들렸군요. 다음에 이번에는 융의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융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정신구조를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융은 인간의 정신구조를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설명하되 전의식은 배제했어요. 그러면서 무의식을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 개인 무의식은 프로이드의 그냥 무의식적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집단 무의식은 인류 공통의 아니면 종족 본 공통의 어떤 정신의 정사진, 경험하지 않고서도 마치 유전자의 DNA가 되어서 내려오는 듯한 이런 선험적인 정신세계의 청사진을 집단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특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또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유별날 정도로 경로, 효친에 대한 것이 DNA가 된 것처럼 유럽 사회에 입양된 신생아들도 성령이 되어서 그걸 표현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집단무의식이 되겠어요. 더 그러면 이 융은 양향설, 성격의 유형을 리비도의 방향에 따라 요양성과 내향성을 나눴고, 또 양성설, 인간이라고 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남자만 여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라고 해서 남자로서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로서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강요받지만, 여자로서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강요받지만, 그러나 무의식 세계는 또 다른 성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하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한다 했습니다. 더 그러면 이 융은 특히 중년기를 강조를 합니다. 중년기에 가면 진정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성격 발달상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개별화, 개성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리비도를 물질 세계에 일부러 표출하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본연을 찾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는 물질 세계보다는 정신 세계로, 그리고 일부러 표출보다는 내면 세계로 집중시키는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중년기의 개별화, 개성화라고, 그런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아니마나 아니무스도 표출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 인간들은 모든 활동들은 자기 본래의 자기와는 달리 사회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면이란 개념으로 번역되고 있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그 외에도 자기 자신과는 정반대되는 감정의, 무의식 속에 숨어져 있는 감정의 덩어리를 그림자, 음영이라고도 했고, 또 원형이란 개념도 따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니마, 아니무스 문제 나와 있군요. 아니무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아니무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1번에 있는 개인이 일부에 표출하는 이미지, 가면, 이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동물적인 본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스스로 의식하기 싫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 자기 자신의 반대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그림자, 음영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의 여성성 아니마라고,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의 남성성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기본 모형으로
뒤에 형성되는 심상들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나 본보기는 유흥은 원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키타이프에서 원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위 22번에서 여러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23번에 보시면 무엇인가?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인식의 요구에 부응해서 사용하는 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고병갑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점잖하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또 여기는 고병갑이기에는 또 다른 이런 밖으로 보여주는 나 말고 가정에서 보여주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그러면 초등학교 친구들과 어찌 보면 유치하게 노는 또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에서 있는 고병갑이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서는 나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자 이렇게처럼 사회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가면과 같은 것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디귿번에 보면 공적 자아이고 개인이 외부에 나타내는 측면이고 사회적 유무이다. 이것을 우리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 문제 24번에 똑같이 다뤄놨습니다. 다음에 25번에 보시면 아들러가 개인심리 이론의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아들러는 인간을 총체적 존재로 보면서 아들러는 인간의 성격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의 영향을 받아 성격이 형성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성격은 유전 플러스 환경 플러스 창조적인 다 노출정되어 있지요. 아들러 지금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아들러는 인간의 행동 출발은 인간 행동의 출발을 열등감에서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열등감에서 출발하는데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것은 누구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중에서 바람직하다고 하는 사회 쪽을 향한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을 사회적 관심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프로이드가 성격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들러는 이것을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데 5살, 마치 프로이드가 성격 기초가 형성된다는 유치원 정도에서 생활 양식이 형성되는데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4가지 유형으로 지배형, 기세형, 회피형, 유익형 이런 식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눴다고 했고 또 아들러는 특히 또 가상적 목표 강조하고 또 가족 형상 중에 출생순위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아들러 이런 단어 보시면서 인간은 성적 만족에 관심을 둔다. 자, 여기 놔두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의 크기도 성격 발달. 자, 가족의 크기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지. 형제와의 관계도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 내에서 아동의 출생순위 성격 발달에 영향을. 자, 그래서 이건 이론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을 지금 넣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습니다. 또 가족의 크기와 성격 발달은 맞으면 따지지 않았어요. 가족의 크기와 성격 발달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26번에 보시면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주요 개념이 아니거나 가족 형상, 특히 출생순위, 생활양식, 인생각보는 관련이 없죠. 창조적인 힘이 반영된 성격, 창조적 자아, 열등감,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 사회적 관심,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좋습니다. 다음에 27번에 보시면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다 말씀드렸죠? 3수준, 각각 2단계씩 6단계로 나눴다는 거. 자, 지금 노트 찾아보시지요? 그래서 인습 이전 수준 2단계, 첫 번째 단계로서 벌과 복종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 두 번째 단계로서 욕구 충족에 관련된 반대급부가 상호 교환적인 개념이 반영된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 다음에 두 번째 수준 2단계, 인습 수준의 2단계, 세 번째 단계 대인관계 속에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다음에 세 번째 수준 인습 이후 수준. 다섯 번째 단계 사회계약 정신에 입각한 도덕성 발달 단계. 여섯 번째 단계 발달 단계라기보다는 궁극적 도착점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단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에서 연결이 잘못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1단계 벌과 복종에 관련된, 제2단계 욕구 충족에 관련. 답은 1번이 되겠군요. 다음에 28번에 보시면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설명이다. 어느 단계인가? 네가 크레파스를 빌려주면 나도 물감을 빌려주겠다. 상호 교환적 반대급부가 있어야 행동을 옮기게 되면서 도덕성이 발달하게 되는 바로 이런 단계를 우리는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에 상호 교환적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인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가 되겠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착한 아이 지향의 단계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법과 질서 준수로서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성문화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단계고, 다섯 번째 사회계약 정신으로서 도덕성의 발달 단계는 헌법 정신에 의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에 보시면 귤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황금률이나 칸트의 명언범주, 네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부터 그를 그렇게 대접하라. 이런 황금률,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모든 계층이나 모든 문화에 다 같이 적용, 이건 보편적 도덕원리 여섯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1번에 나와 있군요. 그렇죠?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인본주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